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싱클레어 루이스 원작의 버드나무길 3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야흐로 모든 선남선녀가 이 일행을 도와야 할 때가 다가왔다. 그는 자기의 둥글둥글한 필적을 살핀 다음 그 문장을 꼼꼼한 늙은이의 글씨로 조그맣게 다시 고쳐 썼다. 그리고 그 낱말들을 위조한 조그만 글씨체로 10번이나 베껴 썼다. 그런 다음 종이를 찢어서 세면기에다 흘려버렸다. 제스퍼 홀트가 거처하고 있는 방은 이 하숙집에서는 제일 좋은 방이었다. 그는 나이 38에 끈기 있고 강인한 까만 머리카락을 한 사나이였다. 그리고 하얀 카네이션 꽃을 꽂은 옅은 쥐색의 플라넬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버논시의 람버 국립은행 수석 대출계원이었다. 6시 30분. 고요한 봄날 저물어가는 황혼 무렵이었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아래층 홀에는 하숙집 안주인이 있었다. 어머, 홀트 씨. 헤럴드 신문에서 보니까 당신이 커뮤니티 극장에서 하는 사회극에 출연하신다고요? 아마 당신은 은행가가 못 됐다면 인류 배우가 됐을 거예요. 천만에요. 아주머니야말로 무대에 설 소질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죠. 그의 목소리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그러나 얼굴에 띈 미소는 단지 기계적으로 입술을 약간 옆으로 비튼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인사를 하고 차고를 향해 점잖게 걸어갔다. 그는 버논시 중심가를 벗어나 로즈뱅크 교회를 향해 달리다가 영화관과 식료품 상점, 세탁소, 식당 등이 있는 펜달가에서 차를 멈추었다. 그는 타이어를 검사라도 하는 듯이 발로 툭툭 찼다. 그러면서 길 아래 위를 살피듯이 바라보았다.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페세논 과자점으로 들어갔다. 페세논 과자점은 장정된 책과 비슷하게 고안해낸 특수한 과자 상자를 팔고 있었다. 상자 뚜껑은 모조 가죽으로 씌워져 있었고 거기에는 소설의 표제처럼 꾸민 무늬가 찍혀 있었다. 그 안에는 캔디가 잔뜩 들어있었다. 저기 애인에게 바치는 과자와 귀부인의 기쁨이라 적혀있는 상자를 포장해주게. 과자점에서 나온 그는 갖가지 소설책을 팔고 있는 드러그스토어로 들어갔다. 조금 전에 샀던 과자 상자에 적힌 표제처럼 감상적인 표지가 붙은 책 2권을 샀다. 그는 바깥으로 나와 차 있는 데로 돌아갈 때에도 길 아래 위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다. 아는 사람인가? 그러나 확신이 가지는 않았다. 그가 은행 대출계 창문을 통해서 본 고객들처럼 가슴이는 낯익은 사람인 성 짚었다. 안녕하시오, 대출계장님. 네네, 안녕하시오. 은행 재산인 건물을 찾고 있어요. 밤낮 일만 하시는군요. 사나이가 지나갔다. 제스퍼는 차에 올라탔다. 7시 15분 그는 로즈뱅크의 큰 길을 지나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그 길의 대부분은 버드나무 숲이 우거진 늪지대여서 사방이 흩어진 가랑잎이나 나무 껍질로 덮여 있었다. 급하게 커브를 돌자 오두막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차에서 재빨리 뛰어내려 문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오리나무 숲에 덮여있는 뚝을 방패로 삼아 그 뒤에서 가만히 길을 내려다보았다. 두 여인이 제잘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저곳에 존 홀트라는 운전자가 살고 있대. 아마 머리가 좀 돈 사람일 거야. 종교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는 그 사람 말이지? 저녁 때까지는 바깥에 나오는 일이 없다면서? 그런데 방금 자동차가
차가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건 그의 조카나 동생일 거야. 그 동생은 시내에 살고 있다는데 돈도 많을 뿐더러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두 여인은 천천히 멀어져 갔다. 오리나무 숲 뒤에 선 제스퍼는 이를 드러내고 쓰디쓰게 웃었다. 그는 오두막으로 되돌아가 벽돌을 깐 보도로 얼마간 걸어갔다. 그 길은 버드나무들이 벽처럼 둘러싸고 있어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 길에는 조각을 한 나무 벤치가 쭉 늘어서 있었고 바위가 있는 정원과 분수, 돌 벤치가 있는 안마당으로 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정원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있었다. 집은 묵직한 목조 건물로 1839년 어느 프랑스인 모피 상인이 세운 집이었다. 그런데 묵직한 뒷문에는 뜻밖에도 값비싼 현대식 자물쇠가 잠겨져 있었다. 제스퍼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는 거실의 창문으로 다가가 세 개의 창문에 차양이 내려져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램프에 불을 켰다. 불빛이 벽 위로 번져가자 제스퍼는 만족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손댄 흔적이 없는 것이다. 방 안은 오래되어 곰팡내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진짜 책과 책 모양의 과자 상자에서 포장지를 벗겼다. 그리고 과자 상자에서 꺼낸 캔디를 쏟아놓았다. 다른 포장지와 끈은 난로에 쑤셔놓고 곧 태워버렸다. 그는 책장이 있는 곳으로 가더니 진짜 책과 가짜 책을 서가의 맨 아래 선반에다 꽂아놓았다. 여기에 꽂힌 책들 중 적어도 6권은 그날 저녁에 산 것과 같은 과자 상자였다. 그는 제레이어 모드피스 목사의 일생기라는 책을 꺼내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나는 보드피스 목사로부터 필로 유태는 단지 소피스트, 즉 궤변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됐어, 필로 유태. 좋은 이름이 떠올랐군. 그는 책장에 자물쇠를 채우고 2층으로 올라갔다. 2층 홀 오른편에 있는 작은 침실에는 여전히 전등이 켜져 있었다. 아마 좀도둑들은 이 전등을 보고 누가 살고 있는 줄 알았을 것이다. 제스퍼는 옷장 서랍을 휙 잡아당겼다. 그런 다음 구겨진 까만 옷 한 벌과 검은 구두 한 켤레를 꺼냈다. 그리고 교묘하게 엉클어진 낡은 갈색의 가발도 꺼냈다. 그는 매력적인 플라넬 옷이며 파란 넥타이, 스페인산인 코르도바 가죽 구두를 벗어버렸다. 그리고는 얼른 그 가발을 덮어쓰고 그 침울한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었다. 옷을 입는 동안 그의 입언저리는 아래로 처지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제스퍼 홀트가 아니고 제스퍼의 쌍둥이 형인 존 홀트, 즉 은둔자이며 종교적인 광신자가 된 것이다. 은행 대출개원인 제스퍼 홀트의 쌍둥이 형인 존 홀트는 앞마당으로 나갔다. 거리에 아크등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현관문에는 카드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그 카드에는 멋부린 필적으로 콩알만큼 작은 글씨체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상인은 방해하지 말 것. 벨을 눌러도 대답하지 않음. 집주인은 저술에 열중하고 있음. 존은 문 입구에 섰다. 이웃사람이 식사 후에 담배를 피우며 집안을 거닐고 있었다. 참 좋은 날씨군요. 책은 어떻게 잘 쓰고 있어? 책이요. 매우 어렵지요. 예언의 내적 의미를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난 소우로포홀로 급히 가야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존의 목소리는 제스퍼의 목소리와 같았으나 목구멍에서 더 울려 나오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는 거리를 내려가 드러그스토어에서 잉크 한 병과 식료품 상점에서 옥수수 가루와 깡통 연유를 샀다. 점원이 물었다. 배달해 드릴까요? 존은 무서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사러 온 점원인 것이 분명했고 그래서 단골 손님을 몰라보고 있었다. 괜찮아. 난 책을 쓰고 있어. 누군 방해하는 건 질색이라고. 존은 우편 송금수표로 값을 치르고 출납원으로부터 잔돈을 받았다. 남부 버논에서 스미드라는 사람이 존에게 보낸 송금수표였다. 그가 가게를 나가자 사러 온 젊은 점원이 출납원에게 물었다. 참나?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럼 생우유는 절대 안 먹지. 그리고 쓰레기를 모두 태워버린다잖아. 그 집 문은 아무리 두드려도 절대로 열리지 않아. 밤낮 창만 쓰고 있다네. 말하자면 종교적인 기인이야. 그래도 수입은 좀 있는 모양이야. 친척이 잘 사는 모양이지 뭐. 이곳에 온 지 한 반년가량 될 거야. 존은 로즈뱅크 거리의 끝부분에 소울호프 종단, 종교적 체험을 서로 이야기하는 모임, 청강 환영이라고 쓴 간판이 보이는 현관으로 들어갔다. 8시였다. 오로지 우리들만이 성서의 교회에 복종하고 있으며 우리들만이 틀림없이 구제되고 다른 모든 종파는 비사도적인 사치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스스로가 집회를 이끌어 나갔다. 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사람은 존 홀트였다. 그는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는 거의 빠짐없이 회합에 나타나 학자다운 말투로 이 세상에 관해 일장의 설교를 베풀었다. 오늘은 필로유테란 사람은 궤변가에 지나지 않음을 말씀드리지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필로유테나 궤변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바가 없었으나 모두들 경청했다. 존은 자기의 아우인 제스퍼에 관해 열심히 그러나 한편으로 슬프게 이야기했다. 제 쌍둥이 동생인 제스퍼는 금전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모두들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금전육에 사로잡힌 제스퍼에게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주시고. 예배는 9시에 끝났다. (9시 16분에) 존은 그의 침실에서 검은 옷을 벗고 제스퍼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하여 9시 27분에는 존 홀트가 다시 람버 국립은행의 유능한 대출개원인 제스퍼 홀트가 되어 있었다. 제스퍼 홀트는 앞문을 단단히 잠그고 모든 창문이 잠겨있는가를 재확인하고는 식료품 꾸러미와 책 모양의 과자 상자에서 꺼낸 과자 더미를 집어들었다. 그는 쓸쓸하고 한적한 외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늪지대를 지나갈 때 과자 꾸러미를 풀어 과자를 차 밖으로 집어던졌다. 과자가 비오듯 떨어졌다. (10시 15분) 그는 버논시 사교계에서 최근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홀 커뮤니티 극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제스퍼가 훌륭한 은행 대출개원이며 영국 출신이라는 것 외에 그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 사랑하는 줄리, 당신은 내게 천사요, 빛이요. 오, 나의 사랑. 당신들의 사랑은 역겹군. 정녕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어? 그는 버논시에서 제일 가는 아마추어 배우였다. 그는 대부분의 아마추어 배우들과 달리 연기 그 자체와 일치되어 있었다. 그는 제스퍼 홀트라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단번에 배역에 맞는 인물로 바뀌었다. 잘했어, 제스퍼. 당신 같은 배우가 몇 사람만 더 있다면. 연출 전문가가 말했다. 연습은 11시 반에 끝났다.
커뮤니티 극장의 연극은 수요일에 상영되었다. 제스퍼 홀트는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연극이 끝난 후 제스퍼 홀트는 파티에서 그 마을에 제일 가는 미녀들과 춤을 추었다. 그날 밤 그의 형 존은 로즈뱅크의 소울호프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싱클레어 루이스 원작의 버드나무길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싱클레어 루이스는 1930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비평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글을 쓴 작가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그의 주요 작품과 작품 세계에 대해 서울대 영문과 안지연 선생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루이스는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의 평원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이러한 배경은 그의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주로 평범한 미국인들과 미국 사회의 전형적인 소도시와 마을을 소재로 삼아 그 속에서 살아가는 물질적인 성공을 꿈꾸는 미국인들의 삶과 이들의 이상주의를 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이스의 대표작으로는 1920년에 발표된 메인스트리트와 1922년에 출간된 베빗을 꼽을 수 있겠죠. 메인스트리트는 캐롤 캐니컷이란 여자 주인공을 통해 고퍼 프레리라는 작은 마을 사람들의 편협한 삶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리트는 미국 전역의 작은 마을에 있는 주요 시가지, 즉 메인스트리트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루이스는 관습에 얽매여 있는 평범한 마을 사람들과 그들의 수능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이상주의적인 생각으로 마을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는 캐롤의 꿈이 비록 숲으로 돌아가지만 캐롤이 결국은 고퍼 프레리로 돌아오며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베빗에서는 중서부에 사는 한 사업가의 삶을 해부하며 미국인들의 상업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46살인 조지 베빗은 편협한 중서부의 마을에서 자유를 꿈꾸며 보헤미안적인 삶을 살려는 시도를 하지만 그의 꿈 역시 캐롤과 마찬가지로 깨지고 맙니다. 베빗이란 말은 아직까지도 수능주의와 상업주의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될 정도로 베빗이란 인물의 상징성은 미국인들의 상상력 속에 각인되어 있죠. 루이스의 작품 세계는 평범한 미국인들의 삶과 그들의 편협함, 수능주의, 상업주의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그 시대의 양심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루이스는 평범한 미국인들의 삶에 찬사를 보낸다고도 할 수 있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독자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청취 감상문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들으신 후 www.ebs.co.kr 라디오 문학관 홈페이지에 청취 감상문을 올려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엔 알퐁스 토드의 별을 듣고 올려주신 무학여고 김현정 학생의 청취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난무하는 요즘, 이 작품은 저에게 참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목적도 사람 사이의 계급도 존재하지 않는 천상의 세계의 별들처럼 맑고 밝게 빛나는 순수한 목동의 사랑,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스테파네트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라고 했던 목동처럼, 이 작품은 오랫동안 별들을 볼 수 없었던 서울의 밤하늘에서 모처럼 밝은 별을 만난 것 같은 반가움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싱클레어 루이스 원작의 버드나무 길 1부를 마칩니다.